플루타르코스 영웅전. 입법자 리쿠르고스에 관해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의 가문과 여행과 죽음, 특히 입법자와 정치가로서의 그의 업적에 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그가 살았던 시기에 관해서도 역사가들 사이에 의견이 다양하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를 위시한 한 부류에서는 이피토스와 동시대인으로 이피토스를 도와 올림피아 경기 기간에 휴전을 주선한 이가 리쿠르고스였다고도 말하고 있다. 에라토스테네스와 아폴로도로스 같은 사람은 스파르타 왕이 계승자의 명단으로 시대를 계산해 본 뒤 리쿠르고스가 제1차 올림피아기보다 여러 해 전 사람임을 밝힌다. 크세노폰도 리쿠르고스가 헤라클레스의 후손들의 시대에 살았다고 말하는 대목에서 그가 옛사람일 거라는 인상을 준다. 이 시대의 기록이 뒤죽박죽이라 해도 나는 리쿠르고스에 관해 기술하면서 가장 믿음직한 증언을 하는 작가들을 다루려 할 것이다. 이 리쿠르고스의 선조들 가운데 추앙받는 이는 소스였는데 그의 취세 때 스파르타인들은 헤일로테스들을 노예로 삼고 아르카디아 지방의 부분을 나누어 받아 국토로 삼았다. 에우리포는 대중의 호감과 인기를 얻기 위해 처음으로 왕권의 독재적 성격을 완화했던 것 같다. 그렇게 왕권이 완화되자 백성들은 대담해졌으며 나중에 왕들은 더러는 대중을 억압하려다 미움을 샀고 더러는 나약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왕의 지위를 유지했다. 그리하여 혼란이 스파르타를 지배했다. 그러다가 리쿠르고스의 부왕 에우노모스가 살해되었다. 에우노모스는 말다툼을 말리려다가 칼에 찔려 죽어가며 장남인 폴리덱테스에게 왕위를 주었다. 의디 폴리덱테스도 오래전에 죽자 리쿠르고스가 왕위에 오를 수밖에 없었다. 그는 형수가 회임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질 때까지 왕위에 있었다. 그러나 이 사실이 알려지자마자 리쿠르고스는 형수가 아들을 낳을 경우 왕국은 그의 것이라고 선언하고 자신은 섭정으로서 통치권을 행사했다. 아버지가 없는 왕의 섭정을 라키다이몬인들은 프로디코스라 불렀다. 그런데 형수가 몰래 사람을 보내 만약 리쿠르고스가 왕이 될 경우 자신과 결혼하겠다면 뱃속의 아이를 지우겠다고 전했다. 그는 그녀의 성품이 미웠지만 그 제안을 받아들이는 척했다. 그는 형수에게 굳이 태아를 지우려고 약을 먹거나 하여 몸을 상해가며 위험을 무릅쓸 필요가 있냐며 아이는 자기가 태어나자마자 죽이겠다고 했다. 이런 말로 산달이 될 때까지 형수를 속였다. 그리고 형수가 해산할 때가 되자 그는 시종들을 보내 그녀 곁에 앉아 해산을 지켜보되 여자가 태어나면 여인들에게 맡기고 남자가 태어나면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든 자기에게 안고 오라고 일렀다. 마침 리쿠르고스가 관리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아인들이 사내 아이를 갖고 왔다. 그가 아이를 받아 안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에게 스파르타인들이여 그대들의 왕이 태어났소 라고 말한 뒤 옥좌의 누이고는 가릴라우스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한다. 그 자리에 있던 이들이 기뻐하고 그의 고결한 성품에 감격했다. 그는 8달 동안 왕위에 있었다. 그는 그 밖에 다른 점에서도 시민들의 존경을 받았다. 그가 왕의 섭정으로서 왕권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복종하는 사람들보다는 그의 덕을 흠모해 그와 함께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 그러나 리쿠르고스를 시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 그래서 그는 스파르타를 떠나 크레테에 피해 있었다. 그곳에서 그는 여러 형태의 정치를 공부하고 명망 있는 자들과 친분을 쌓았다. 리쿠르고스는 크레테에서 아시아로 향했다.
아시아에서 그는 호메로스 시를 알게 되었는데 아마도 크레오필로스의 자손들이 보관하고 있었던 것 같다. 그는 시들이 내포하고 있는 정치적, 교육적 요소에 주목해야 함을 깨닫고 고향으로 가져가기 위해 시들을 열심히 베꼈다. 호메로스의 시들은 헬라스인들 사이에서 벌써 알려져 있었고 그 시들이 우연히 여기저기로 옮겨진 까닭에 소수 사람들은 그중 일부를 갖고 있었지만 처음으로 그 시들을 본격적으로 알린 것은 리크루고스였다. 이집트인들은 리크루고스가 그들을 방문해 전사 계급을 나머지 다른 계급과 분리한 것을 본 후 감명받아 그것을 스파르타에 적용했으며 기술자와 수공업자들이 정부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스파르타의 정체를 세련된 것으로 만들었다고 믿고 있다. 5. 라케다이몬인들은 리크루고스가 떠나고 없는 것이 아쉬워 여러 번 사람을 보내 돌아오라고 했다. 그들이 보기에 그들의 왕은 이름과 명예뿐이지 대중과 다른 게 없는 것인데 반해 리크루고스는 타고난 지도자로 사람을 따르게 하는 힘이 있었기 때문이다. 사실은 왕들도 그가 와 있는 것이 싫지 않았으니 그가 있음으로 해서 대중이 자신들을 덜 무리하게 대할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다. 이런 상태에 있는 백성들에게 돌아와 곧장 혁명에 착수하고 정체를 바꾸기 시작했다. 법률의 부분적 변경은 소용이 없다고 보고 그는 마치 의사가 질병에 걸린 환자를 다루듯 이를 처리해야 한다고 믿었다. 의사는 약물과 화제로 기존 체질을 바꾸고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식이요법을 시작한다. 그는 이렇게 하기로 작정하고 먼저 들바위로 갔다. 그리고 신에게 제물을 바치고 신탁을 구한 다음 저 유명한 신탁을 갖고 돌아갔다. 그 신탁에서 피티아는 그에게 신에게 사랑받는 이 인간이라기보다는 신이라고 말을 건네면서 신은 좋은 법을 구하는 그의 기도를 들어주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정체를 약속했노라고 말했다. 이에 고무되어 리크루고스는 스파르타의 지도자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며 자신이 하려는 일을 도와달라고 했다. 그는 친구들에게 자기의 계획을 설명했고 같은 방법으로 점점 더 많은 사람들과 접촉하며 동조자를 끌어모았다. 때가 되자 그는 30명의 지도자들에게 날이 밝는 대로 무장하고 광장으로 가라고 명령했다. 반대팔을 겁치고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서였다. 그 가운데 가장 탁월한 20명의 명단을 에르미포스가 기록해 두었다. 그러나 리크루고스의 모든 개혁 작업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의 법률 개혁을 지지한 사람은 아르트미아다스였다고 한다. 소요가 시작되자 카릴라우스 왕은 모든 것이 자기에 대한 음모인 줄 알고 겁이 나 신전으로 도망쳤다. 그러나 진상을 파악하고 신변을 보장받자 그는 피난처에서 나와 그들의 행동에 가담했다. 그는 본성이 착했던 것이다. 리크루고스의 많은 개혁 가운데 으뜸가는 위협은 원로원 창설이다. 원로원은 플라톤의 말처럼 왕들의 과열되기 쉬운 통치를 완화하고 중대한 사안에 대등한 표결권을 가짐으로써 국가의 안정과 절제를 가져다 주었다. 종전에는 정체가 공중에 떠 있어 어떤 때는 왕들을 쫓아 참주 정치로 기우는가 하면 어떤 때는 대중을 쫓아 민주 정치로 기울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은 원로원이 바닥짐 역할을 하여 국가라는 배를 평평한 용골 위에 올려놓음으로써 국가는 안정적이고 질서 있게 되었다. 28명의 원로원 의원은 민주주의에 대항해야 할 때는 왕들의 편에 서고 참주정치의 출현을 막아야 할 때는 백성의 힘을 강화했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원로원 의원의 수가 28명이 된 것은 처음 리크루고스와 함께 있던 30명 가운데 2명이 겁이 나서 계획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스파이로스에 따르면 리크루고스의 계획이 가담했던 것은 처음부터 28명이었다. 아마도 28은 7 곱하기 4인데다가 7, 4, 28. 또 28명의 2인의 왕을 합하면 모두 30명이 되기 때문인 듯하다. 6. 이런 형태의 정부를 구성하는 데 열의를 보였던 리크루고스는 델포이에서 그에 관한 신탁을 받아오게 했는데 그 신탁을 사람들은 레트라라고 부른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우스 실라니우스와 아테나 실라니아에게 신전을 지어 바치고 백성을 필레별로 5배별로 나누고 지도자들을 포함해 30명으로 구성된 원로원을 창설한 뒤 때때로 바비카와 크나키온 사이로 소집해 법안을 발의하고 부결하되 결정권과 권력은 백성이 갖게 하라. 이 구절에서 필레와 오베란 백성을 부족별, 시족별로 나누고 구분한다는 것을 말한다. 지도자들이란 왕들을 말한다. 소집한다 함은 백성을 소집한다는 것인데 이는 그런 정체를 갖도록 권유한 장본인인 피토의 신 아폴로에게서 유래한 말이다. 바비카는 지금은 케이마르로스, 크나키오는 오이누스라고 불린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는 크나키오는 강이고 바비카는 달이라고 말하고 있다. 아무튼 이 두 곳 사이에서 그들은 회의를 열었는데 따로 회의장도 없었기 때문이다. 리크루고스는 그런 회의장에 모이면 백성들이 조각이나 그림이나 무대 장식이나 호화롭게 장식된 지붕 따위에 시선이 끌려 허튼 생각에 마음이 흐릿해지고 허황해지는 까닭에 그런 것들이 원만한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된다고 믿었다. 이렇게 모인 백성이 법안을 발의할 수는 없었으니 원로원 의원과 왕들이 발의한 법안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권한만이 있었다. 7. 리크루고스는 혼합 정체를 만들었다. 그러나 그 안에서도 과두제적 요소는 섞이지 않은 채 우세했다. 그것이 끓어오르며 거품을 튀기는 것을 보자 리크루고스의 후계자들은 플라톤의 말처럼 그것에 감독관들의 권력이라는 재갈을 물렸다. 최초의 감독관들인 엘라토스와 그의 동료들이 선출된 것은 리크루고스가 죽은 지 130년 뒤인 데우폼포스 지세 때였다. 스파르타의 왕들은 과도한 요구를 하지 않아 위험을 피할 수 있었다. 그들은 메세니아와 아르고스의 왕들이 권력을 포기하지 않거나 백성들에게 내주려 하지 않다가 당한 것과 같은 운명은 겪지 않았다. 라케다이몬인들의 친척이자 이웃인 메세니아와 아르고스의 백성과 왕들이 반목하다가 실정한 것을 보면 리크루고스가 지혜롭고 상견지명이 있는 사람임이 확실하다. 그들은 처음에 스파르타인들과 같은 조건에서 출발했고 영토의 분배에서는 오히려 더 유리했던 것으로 생각되었으나 행운은 오래가지 못했다. 8. 리크루고스의 제도 개혁 가운데 두 번째이자 가장 혁명적인 것은 토지 재분배였다. 당시에는 불평등이 지배하고 있었다. 아무 생계수단 없는 무산 대중이 도시의 부담이 되었고 부는 소수에게 집중되었다. 교만과 시기, 범죄와 사치, 국가의 심각한 고질병인 부와 가난을 추방하기 위해 리크루고스는 토지를 모두 공동 출자에 다시 분배함으로써 저마다 동등한 조건에서 동등한 수입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시민을 설득했다. 앞으로 누구든 우월해지고 싶으면 탁월함이 기준이 되어야 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악행에 대한 비난과 선행에 대한 칭찬에 의하지 않고는 어떤 불평등도 없을 것이라 했다. 리크루고스는 말을 실행에 옮기며 라코니케의 나머지 땅을 3만 필지로 나누어 페리오이코스들에게 분배해 주었다.
스파르타시에 속하는 라코니케 땅을 9천 필지로 나누어 9천 명의 스파르타인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어떤 주장에 따르면 루크로코스는 스파르타인들에게 6천 필지만 나눠주고 3천 필지는 나중에 폴리도로스가 추가한 것이라고 한다. 각자에게 할당된 필지는 매년 남편을 위한 보리 70메딥노스와 아내를 위한 12메딥노스, 그에 비례하는 양의 포도주와 올리브유를 생산하기에 충분했다. 리크로고스는 이 정도 식량이면 다른 것 없이도 체력과 건강을 증진하기에 충분하다 생각했다. 리크로고스는 나중에 외국에 나갔다 돌아오는 길에 마침 수확을 끝낸 농촌을 지났는데 고만고만한 곡식 더미들이 나란히 서 있는 것을 보고 미소 지으며 옆에 있는 사람에게 라코니케 전체가 마치 최근에 수많은 형제들끼리 나누어 가진 재산처럼 보인다고 말했다고 한다. 리크로코스는 불평등과 불공평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 가제 도구도 나누려고 했다. 그러나 스파르타인들이 재산의 직접 몰수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보고 그는 에도라 정치적 수단으로서 그들의 탐욕을 극복했다. 그는 금화와 은화를 모두 거둬들이고 철전만 사용하게 했다. 그리고 무겁고 부피가 큰 철전에 얼마 안 되는 가치밖에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신문화의 가치를 보관하는 데도 집안에 큰 창고가 필요했다. 일단 이러한 법령이 효력을 발휘하자 온갖 종류의 범죄가 사라졌다. 그도 그럴 것이 감출 수도 없고 갖고 있어도 남이 부러워하지 않고 잘게 잘라도 이득이 안 되는 것을 누가 훔치거나 뇌물로 받거나 빼앗거나 약탈하려 들겠는가. 전하는 말에 따르면 리크로고스가 사용하게 한 철전은 쇠가 발갛게 달았을 때 식초에 넣어 식힌 까닭에 너무 물러서 다른 용도로는 활용할 수 없었다고 한다. 다음에 그는 쓸모없고 불필요한 기술들을 추방했다. 추방하지 않더라도 그것들은 대부분 옛 주화를 따라 떠났을 것이다. 그것들의 생산품을 사줄 시장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철전은 헬라스의 다른 곳으로 운반될 수 없었고 운반이 되어도 그곳에서는 사용될 수 없었다. 따라서 아무도 외국의 하찮은 물건들을 살 수 없었고 화물은 그들의 항구로 들어오지 않았다. 라코니케 땅에는 수사 교사도 떠돌이 예언자도 발을 들여놓지 않았다. 그곳에는 그들에게 지불할 돈이 없었기 때문이다. 활력과 영양분을 대주던 것들을 점점 박탈당하게 되자 사치는 소멸했다. 그리고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가난한 사람들보다 나을 것이 없었다. 그들의 부는 공개적으로 과시될 방법이 없어 집안에 틀어박혀 있었다. 그리하여 침대, 의자, 식탁 같은 꼭 필요한 일용세간이 그들에 의해 가장 탁월하게 제작되었고 크리티아스의 말에 따르면 코톤이라는 라코니케의 컵은 원정 나간 전사들 사이에서 쓸모있기로 이름났다고 한다. 10. 리크로코스는 부에 대한 열망을 근절할 요량으로 세 번째이자 가장 정교한 개혁으로 사치를 공격했다. 그것은 백성이 함께 모여 정해진 음식을 먹게 하는 공동 식사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이 집에서 식탁가의 값비싼 의자에 비스듬히 누워 개걸스러운 동물처럼 은밀히 자신을 살찌우고 온갖 욕망과 과식에 빠져들어 많은 휴식과 어떤 의미로는 일상적 간병을 필요로 하게 됨에 따라 성격뿐 아니라 몸까지 망치는 일은 없어졌다. 그것은 놀라운 업적이었다. 그러나 테오프라토스의 말처럼 불을 바람직스럽지 않은 것으로 만들고 공동 식탁과 검소한 음식으로 불을 부가 아니게 만든 것이 더 큰 업적이었다.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같은 식사를 한 까닭에 재물이 많아도
쓸 수도 즐길 수도 보일 수도 없었던 것이다. 집에서 부자들이 미리 배불리 먹고 나서 공동 식사에 참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다. 나머지 다른 사람들이 함께 먹거나 마시지 않는 자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가 그를 자제력이 없는 자라고 공동 식사를 하기에는 너무 유약한 자라고 나무랐기 때문이다. 11. 이러한 개혁은 무엇보다 스파르타의 부자들을 들끓게 했다고 한다. 그리하여 그들은 리쿠르고스에 반대하는 당을 만들고 때를 지어 윽박지르고 붕괴했다. 결국 수많은 사람에게 돌팔매질을 당하며 리쿠르고스가 광장에서 뛰어 달아나는 일이 생겼다. 그는 다른 사람들을 앞질러 신전에 피신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다른 점에서는 비열하지 않았지만 참을성 없고 성질 급한 젊은이 알칸드로스가 뒤쫓아오더니 그가 돌아서는 순간 지팡이로 그를 쳐서 그의 한쪽 눈알을 빼버렸다. 그러나 리쿠르고스는 그런 피해를 입고도 굴복하기는커녕 동포 시민에게 대항하며 피투성이가 된 얼굴과 망가진 눈을 보여주었다. 그러자 그 광경을 본 그들은 부끄럽고 무안해하며 알칸드로스를 그에게 넘겨주고 다들 붕괴하며 집까지 그를 호송했다. 리쿠르고스는 그들을 치하하고 나서 돌려보낸 뒤 알칸드로스를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서는 해를 입히지 않고 늘 시중들던 하인들과 시중들을 내보내더니 대신 그에게 시중을 들라고 명령했다. 본성이 고결한 젊은이는 말없이 시키는 대로 했다. 젊은이는 리쿠르고스와 함께 생활하면서 그의 온유함과 마음의 평정과 금욕적 생활 방식과 근면을 알게 되어 추종자가 되어버렸다. 그리하여 젊은이는 친지들과 친구들에게 리쿠르고스가 잘난 체하지 않고 누구보다 부드럽고 점잖다고 말했다. 리쿠르고스는 젊은이를 그와 같이 벌주고 그와 같이 처벌했으니 그것은 곧 행실이 나쁘고 버릇없는 젊은이를 가장 신중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리쿠르고스는 자신이 당했던 불상사를 기념해 아테나 옵틸리티스에게 신전을 지어 바쳤는데 그곳의 도리에이스족은 눈을 옵틸로스라고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라코니케의 정체에 관해 논문을 쓴 디오스코리테스를 위시한 몇몇은 리쿠르고스가 눈을 맞았지만 시력을 잃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력을 회복한 것을 감사하는 뜻에서 여신에게 신전을 지어 바친 것이라고 말한다. 어쨌거나 스파르타인들은 이런 불상사가 일어난 이후에는 회의장에 지팡이를 가져가는 관습을 벌였다. 12. 공동식사를 크레테인들은 안드레이아, 라케다이몬인들은 피디티아라고 하는데 그 까닭은 공동식사가 우위, 필리티아를 증진시키거나 검소함과 절약을 몸에 배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이들의 주장처럼 음식물 또는 먹기라는 뜻의 에디티아의 다른 말에서 가져온 첫 글자가 덧붙은 것일 수도 있다. 14. 리쿠르고스는 입법자에게 교육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고 생각하고는 결혼과 출산을 조절함으로써 처음부터 이 문제와 씨름했다. 남편들이 자주 원정 나가고 없는 사이에 여자들이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 여자들을 적절히 통제하려던 시도를 포기하고 말았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그는 소녀들이 달리기, 레슬링, 원반 던지기, 창 던지기로 신체를 단련하게 했다. 태아가 자궁하기 안에 뿌리 내릴 때 건강한 신체에서 출발해 더 잘 자라게 하고 임산부는 다리 찰 때까지 체력을 유지하여 산고를 더 쉽게 견뎌내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는 소녀들에게 연약함과 집안에만 들여박혀 있는 버릇과 온갖 여성다움을 버리게 하려고 소년들과 마찬가지로 속옷 차림으로 행진하고 어떤 축제에서는 젊은 남자들이 보는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게 했다. 소녀들은 잘못 처신하는 젊은이들을 놀려대며 좋게 나무라기도 하고 찬사를 받을 만한 사람들의 업적을 노래로 엮어 열거하기도 했는데 이 모든 것이 젊은이들에게 야심과 경쟁심을 일으켰다. 용감한 행동으로 칭찬받고 소녀들 사이에서 호평받는 자는 우쭐해하며 자리를 떴다. 소녀들의 장난기 어린 조롱은 엄중한 질책 못지않게 젊은이들을 찔렀다. 소녀들의 속옷 차림에는 수치스러움은 없었다. 부끄러움은 있어도 음란은 없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것은 그들을 소박함에 익숙하게 했고 건강한 신체에 대한 욕구를 불러일으켰다. 그것은 여성에게 자긍심을 주었으니 남성 못지않게 자기들에게도 탁월함이 열려 있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15. 소녀들이 속옷 차림으로 행렬에 합류하고 젊은이들이 보는 앞에서 경기에 참여하는 관행들은 결혼을 촉진하기도 했다. 또 리쿠르고스는 결혼하지 않은 남자들에게서는 명예를 박탈했다. 그들은 젊은 남녀의 속옷 차림 축제를 관람할 수 없었다. 관리들의 명령에 따라 겨울에는 속옷 차림으로 광장 주위를 행진하면서 자신들은 국법을 어긴 탓에 이런 벌을 받아 마땅하다는 내용의 노래를 부르게 했다. 젊은이들이 연장자에게 의례 보이는 경의와 명예도 그들은 받지 못하게 했다. 따라서 데르큘리다스는 명망 있는 장군이었지만 그가 들어왔을 때 한 젊은이가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을 때 아무도 그 젊은이를 나무라지 않았다. 그들은 여인들을 납치하여 결혼했다. 결혼하기에 너무 어린 소녀가 아니라 성숙한 여인들을 대상으로 삼았다. 여인이 납치되어 오면 이른바 신부 들러리가 그녀를 맡아 머리를 짧게 깎고 남자의 외투를 입히고 남자의 샌들을 신긴 다음 어둠 속에서 지프로 된 매트리스 위에 누워있게 했다. 그러면 신랑은 공동 식탁에서 저녁을 먹은 뒤 맑은 정신으로 신부가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가 그녀의 허리띠를 풀고 안고 가 침대에 누웠다. 그리고 나서 신랑은 신부와 함께 있다가 다른 젊은이들과 함께 자려고 평상시의 숙소로 돌아갔다. 이러한 만남은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신랑은 낮 시간을 또래의 젊은이들과 보내고 밤에도 그들과 같이 자다가 몰래 신부를 찾곤 했다. 집안에서는 누구에게 들킬까봐 두렵고 겁이나 조심했다. 한편 신부는 틈나는 대로 둘이서 몰래 만나기 위해 그와 공모하여 꾀를 짜냈다. 이러한 만남은 상당 기간 계속되었다. 어떤 신랑은 햇빛 아래에서 아내의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아버지가 되기도 했다. 이런 만남은 절제와 자제력을 길러주었다. 부부가 무절제한 교합에 물리거나 지치지 않고 그들의 몸에 생식력이 넘치고 애정이 신선할 때 서로 결합할 수 있게 해주었다. 그래서 그들이 헤어질 때는 그리움과 애정의 불을 다시 지필 수 있는 감정이 남아있었다. 이처럼 결혼을 정결한 것으로 만든 다음 리쿠르고스는 남자들을 아낙네 같은 투기심에서 해방시켰다. 결혼 생활에서 온갖 음란을 멀리한다는 조건 아래 자식을 생산하는 일에 그럴 가치가 있는 다른 남자들을 참가하게 했던 것이다. 달리 말해 그는 그런 일은 용납할 수 없으며 그런 일을 용인하느니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자들을 웃음거리로 만들었던 것이다. 예컨대 젊은 아내와 사는 나이 많은 남자가 덕망 있는 어떤 젊은이를 좋아하고 높이 평가하게 되었다면 그를 아내에게 소개해
했던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태어난 자식을 자기 아이로 입양할 수 있었다. 첫째, 리크로거스는 아이들을 아버지의 사유재산이 아니라 국가의 공동재산으로 보았다. 따라서 시민이 아무 부모에게서 되는 대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가장 좋은 부모에게서 태어나기를 원했다. 둘째, 그는 이 문제에 관한 다른 민족의 입법에는 위선이 많다고 여겼다. 그들은 자신의 암캐와 암마늘들을 위해서는 가장 훌륭한 수컷들을 구해주려고 그 주인들에게 친분을 내세우거나 돈을 지불하면서도 자기 아내들은 방 안에 가둬놓고 지키며 자신들이 바보이든 병들었든 자신만이 그녀들과 아이들을 가질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는 것이다. 나쁜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은 누구보다도 그들을 소유하며 길러준 이들에게 나쁘며 반대로 좋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은 누구보다도 그들을 길러준 이들에게 훌륭하다는 것을 모르는 처사라는 것이다. 이러한 그들의 행동은 원래 육체적 건강과 국가의 이익에 부합되는 것으로 우세 사람들이 그들의 여자들에게 덮어씌우는 음탕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들은 간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던 것이다. 16. 아이를 기르는 것은 아버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부족의 어른들이 어린아이를 공식적으로 심사하는 레스케라는 곳으로 아버지가 아이를 데려가면 아이가 튼튼할 경우 그들은 아버지에게 아이를 기르라고 명령하며 아이에게 9,000필지 중 한 필지를 배정해 주었다. 그러나 아이가 기형이면 그들은 아이를 타위게톤 산기슭에 있는 구덩이로 보냈다. 처음부터 건강과 체력을 타고나지 못한 아이는 아이 자신을 위해서나 국가를 위해서나 죽는 게 낫다고 믿었던 것이다. 같은 이유에서 스파르타의 여인들은 갓난아이를 물이 아니라 포도주에 목욕시켰다. 체질을 검사하는 것이었다. 유모들은 갓난아이들에게 벤의 옷을 입히지 않음으로써 팔다리와 몸통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법을 훈련시켰다. 또한 보채지 않고 음식 투정을 하지 않고 어둠을 무서워하지 않고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품위 없이 성질을 부리거나 울음보를 터뜨리지 않도록 아이들을 가르쳤다. 17. 소년들이 나이가 차면 좋은 가문의 젊은이들 중에서 동성 애인이 생겨서 나돌아다닐 때 동행해 주었다. 어른들도 관심의 끈을 놓지 않고 소년들의 훈련장을 찾아 소년들이 힘과 재치를 겨루는 것을 관찰했다. 어떤 의미에서는 자신들 모두가 모든 소년의 아버지이자 보호자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한 것이다. 언제 어디서나 소년들 곁에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 밖에도 도시에서 고귀하고 탁월한 남자가 소년들의 목자로 임명되었다. 그의 지시에 따라 각 집단의 소년들은 에이렌 중에서 가장 지혜롭고 전의가 넘치는 자를 손수 임명해 자신들을 맡겼다. 에이렌은 소년반을 졸업한 자에게 붙이는 이름이고 준 에이렌은 소년들 가운데 최고참을 말한다. 그리하여 20살 소년인 에이렌이 모의 전투에서 부하들을 지휘했다. 실내에서는 소년들에게 식사 시중을 들게 했다. 그는 큰 아이들에게는 나무를 해오라고 하고 작은 아이들에게는 채소를 가져오라고 했다. 그러면 아이들은 남새 밭에 들어가 더러는 조심스레 남자들의 공동 식당에 들어가 훔쳐왔다. 훔치다 잡힌 아이는 매질을 당했다. 아이들은 음식물도 닥치는 대로 훔치는가 하면 사람들이 주의가 소홀한 틈을 노리는 기술도 익혔다. 그러다 잡힌 아이는 굶겼다. 먹을거리가 부족해 자력으로 허기와 싸우다 보니 아이들은 대담해질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빈약한 식사의 주된 목적이라면
라케다이몬인들에 따르면 두 번째 목적은 키를 크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 생명력이 방해받지 않는다면 과도한 음식물 섭취에 짓눌려 몸이 밑으로 옆으로 퍼지지 않고 가벼운 까닭에 오히려 위로 오른다면 몸이 쉽게 자랄 수 있어 빈약한 식사는 키가 크는 데 도움이 된다. 빈약한 식사는 몸매를 아름답게 만든다. 여위고 갸냘픈 몸매는 신체의 여러 부위를 구분해 주지만 뚱뚱해진 몸매는 그런 구분이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 18. 소년들이 장난삼아 도둑질하는 것은 아니었다. 전하는 얘기에 따르면 새끼 여우를 훔쳐 외투 아래 숨겨오던 한 소년은 도둑질한 것을 들키느니 차라리 짐승의 발톱에 찢겨 죽었다고 한다. 에일에는 저녁을 먹은 뒤 긴 의자에 비스듬히 기대 누워 어떤 소년에게는 노래를 시키고 어떤 소년에게는 누가 가장 훌륭한 남자냐 등 신중한 대답을 유도하는 질문을 던지곤 했다. 이 때문에 어려서부터 소년들은 올바른 판단을 내리고 시민의 처신에 관심을 갖는 버릇을 들였던 것이다. 대답은 근거와 논거가 있어야 했다. 틀린 대답을 하는 소년은 벌로 에이렌에게 엄지손가락을 깨물렸다. 또 에이렌은 때로는 어른들과 관리들이 보는 앞에서 소년들을 벌 줌으로써 자신의 벌이 타당한지 보게 했다. 그는 벌 주는 동안 제지받지 않았는데 그의 벌이 지나치게 가혹하거나 지나치게 관대할 때는 소년들이 떠나고 난 뒤 질책을 받았다. 소년들의 동성애인들도 명예와 불명예를 소년들과 함께했다. 실제로 그들 가운데 한 명은 좋아하는 소년이 싸우는 중에 괴성을 질러 관리에게 벌금을 문 적이 있었다고 한다. 게다가 이런 종류의 사랑은 스파르타인들 사이에서는 높이 평가되어 숙녀들도 미혼의 소년들을 사랑하곤 했다. 하지만 사랑의 경쟁 같은 것은 없었다. 오히려 두 남자가 같은 소년을 사랑하면 그것을 두 사람 사이에 우정을 맺는 계기로 삼아 그때부터 함께 사랑하는 소년을 고귀하게 만들려고 힘을 모았다. 19. 소년들은 날카로우면서도 우아하고 작은 말 속에 많은 성자를 담는 방법으로 말하는 법을 배웠다. 리쿠르고스도 짧고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그는 정부 형태와 관련하여 도시의 민주주의 세우기를 요구하는 사람에게 그대부터 먼저 집안의 민주주의를 세우라고 말했다. 그리고 왜 그가 그렇게 적고 값싼 재물을 마련하느냐고 묻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신을 공경하는 일을 거르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오 라고 말했다. 20. 스파르타인들이 장황한 이야기를 싫어했다는 것은 다음 어록이 입증해준다. 누군가 시위에 맞지 않게 중대한 일을 논의하기 시작하자 레오니다스 왕은 여보게 그대 말은 옳으나 시위에 맞지 않네 라고 말했다. 우아한 말이란 이런 것이다. 테마라토스는 어떤 성가신자가 뜬금없는 질문들로 괴롭히며 스파르타인들 가운데 누가 가장 훌륭하냐고 물고 늘어지자 그대를 가장 닮지 않은 사람이겠죠 라고 대답했다. 어느 아테나의 웅변가가 라케다이몬인들은 무식하다고 말하자 바우사니아스의 아들 플레이스토낙스는 옳은 말이오. 우리야말로 그대들에게서 나쁜 것을 하나도 배우지 못한 유일한 헬라스인들이니까요. 라고 말했다. 농담을 통해서도 그들의 성격을 판단할 수 있다. 그들은 아무렇게나 말하는 게 아니라 곱씹어 생각해 볼 만한 사상이 내포되지 않은 말은 입 밖에 내지 않는 버릇이 있었다. 21. 그들은 말의 완성도와 순수성 못지않게 시와 음악 교육에도 관심을 두었다. 그들의 노래는 기를 살리고
열성적이며 효과적인 활동을 유발하는 자극제 역할을 했다. 그들의 시와 노래의 형식은 단순하고 주제는 진지하고 교훈적이었다. 22. 전시회는 더없이 엄격한 규율을 늦춰주면서 머리를 손질하거나 무기와 옷을 장식하는 것을 허용했다. 젊은이들이 군마처럼 전투를 앞두고 우쭐대며 콧김을 내뿜는 것을 보고 좋아했다. 그래서 그들은 청년기에서 벗어나자마자 머리를 길게 기르고 위험을 앞두고서는 모발이 윤기가 나고 가지런히 정돈되도록 신경을 썼다. 장발이 미남은 더욱 돋보이게 하면서 추남은 더욱 무서워 보이게 한다고 리쿠르고스의 말을 가슴에 새겼던 것이다. 전쟁 중 그들은 훈련도 덜 했고 젊은이들의 생활 방식도 덜 제약받는 편이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전쟁 준비보다 전쟁이 더 많은 휴식을 가져다주는 유일한 국민이었다. 마침내 밀집 대형을 이룬 그들의 시야에 적군이 들여오면 왕은 의뢰 암염소를 제물로 바친 뒤 모든 전사들에게 머리에 화관을 쓰도록 기르고 피리 연주자들에게 카스토르 창가를 연주하도록 명령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전투가를 선창했다. 그들이 탄탄한 밀집 대형을 이룬 채 피리의 리듬에 맞춰 노래의 곡조에 맞춰 위험을 향해 행진하는 모습은 장엄했다. 마음가짐이 이러한 자들을 사로잡는 것은 공포나 분노가 아니라 희망과 용기였다. 왕은 적군을 향해 진격을 시작할 때 여러 경기에서 우승한 화관을 쓴 적이 있는 자의 호의를 받았다. 어떤 스파르타인이 올림피아 경기에서 거액의 뇌물 제의를 받았으나 거절하고 레슬링 경기에서 상대를 힘겹게 이겼는데 누가 라케다이몬이니여 그대가 경기에서 이겨 얻은 게 무엇이오라고 묻자 그는 나는 적과 싸울 때 나의 왕 앞에서 싸우게 될 것이오라고 말했다고 한다. 스파르타군은 적군이 도망치기 시작하여 승리가 확실해지면 일단 진격을 멈추고 철수했다. 싸우기를 포기하고 물러선 자들을 베어 죽이는 것은 비열한 짓이라 여겼던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은 고상하고 도량 넓은 행동일 뿐 아니라 유익한 점도 있었다. 스파르타인들이 저항하는 자들만 죽이고 항복하는 자들은 살려준다는 것을 알게 되자 적군은 저항하기보다 도망치는 편이 유리하다고 믿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23. 소피스트 히피어스에 따르면 리쿠르고스는 뛰어난 전략가로 전투에도 몇 차례 참전한 적이 있다고 한다. 빌로스테파노스는 기병대를 울라무스 단위로 나눈 것을 리쿠르고스의 업적으로 돌리고 있다. 리쿠르고스의 편제에서 울라무스는 방진을 이룬 50명의 기병대였다. 그러나 팔레론 사람 데메트리우스에 따르면 리쿠르고스는 군사작전에 참여한 적이 없고 평화로울 때 국법을 제정했다고 한다. 실제로 올림피아 경기 기간의 휴전이라는 발상은 그가 평화적인 성품의 소유자임을 말해준다. 24. 스파르타인들의 교육은 성인이 된 뒤에도 계속되었다. 아무도 제멋대로 살아서는 안 되고 시내에서의 생활은 병영에서의 생활과 다르지 않았다. 사람들은 자신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나라의 것이라고 여겼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임무가 부과되지 않는 시간에는 언제나 소년들을 감독하며 유용한 것을 가르치거나 연장자들에게서 배웠다. 리쿠르고스가 스파르타 시민에게 베푼 축복 가운데 하나는 엄청난 여가였다. 그는 그들에게 기술에 종사하는 것을 금했고 그리하여 그들은 부를 쌓기 위해 돈을 모으느라 노력할 필요가 없었다. 부는 이제 더 이상 선망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게다가 헤일로테스들이 그들을 위해 농토를 경작하여 앞서 말한 바 있는 불량의 공물을 바쳤다.
금화와 은화가 사라지며 사람들 사이의 소송이 사라졌다. 탐욕과 결핍이 설 자리를 잃었다. 균등한 부와 단순한 생활의 안락함이 그 자리를 채웠다. 그들은 싸움터에 나가 있지 않은 동안에는 합창을 곁들인 가무와 잔치, 축제와 사냥, 체력 단련과 집회로 시간을 보냈다. 25. 30세가 안 된 남자들은 장터에 가는 일이 없었고 필요한 살림살이는 애인들을 통해 구했다. 나이가 더 많은 사람들도 훈련하거나 레스케라 부르는 집회장에서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대신 늘 장터에서 서성거리는 것이 눈에 띄는 것을 수치스러운 일로 여겼다. 그들은 집회장에 모이면 서로 품위 있게 시간을 보냈고 돈벌이나 상거래에 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리크로거스는 시민들을 혼자서는 살고 싶지 않게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들은 벌떼처럼 늘 공동체의 유기적 구성원이 되어 지도자를 중심으로 뭉치고 열광과 명예욕으로 황홀경에 빠져 전적으로 조국을 위해 헌신하는 데 익숙해져 버렸다. 이러한 기질은 몇몇 사례에서도 엿볼 수 있다. 예컨대 파이다레토스는 자신이 300인에 뽑히지 못하자 나라에 자기보다 더 나은 남자가 300이나 있는 것을 흐뭇하게 생각하는 양 환한 얼굴로 돌아갔다. 페르시아 왕의 장군들에게 파견된 사절단 가운데 한 명인 폴리크라티다스는 사절단이 사적인 자격으로 온 것이냐 공적인 자격으로 온 것이냐는 물음에 우리가 성공하면 공적인 자격이요 실패하면 사적인 자격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26. 처음에는 리크로고스가 자신에게 협력했던 자 가운데서 원로원 의원을 직접 임명했으나 나중에 사망으로 결혼이 생기자 60세 이상의 남자들 가운데 뛰어난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으로 보충하게 했다. 세상의 어떤 경쟁도 이보다 치열한 것 같지는 않았다. 날쌘 자 중에 가장 날쌘 자, 강한 자 중에 가장 강한 자를 뽑는 것이 아니라 훌륭하고 지혜로운 자 가운데 훌륭하고 지혜로운 자를 뽑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뽑힌 사람은 자신의 탁월함에 대한 상으로 평생 동안 국가의 최고 권력이라 할 수 있는 것을 소유했다. 그는 시민의 삶과 죽음, 명예와 불명예 같은 인생의 중대사를 결정할 권한을 가졌기 때문이다. 원로원 의원을 뽑는 방법은 다음과 같았다. 민회가 소집되면 우선 그들 중에서 몇 사람을 선발해 가까운 방에 격리시켜 놓아 볼 수도 보일 수도 없게 하고 민회의 고함 소리만 들을 수 있게 했다. 다른 경우에도 그렇지만 여기서도 후보자들의 우열은 함성에 의해 결정되었기 때문이다. 원로원 의원 후보자들은 한꺼번에 소개되는 것이 아니라 제비뽑기로 결정된 순서에 따라 한 명씩 소개되며 말없이 민회장을 지나갔다. 그러면 격리되어 있던 판관들이 서판을 가지고 있다가 후보자별로 함성의 크기를 기록했는데 그 함성이 어떤 후보자에게 쏟아진 것인지 모르는 채 다만 그 함성의 후보자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또는 몇 번째에 소개되었다는 것만을 기록했다. 그리고 가장 길고 요란한 함성을 받은 자를 당선자로 선언했다. 그러면 당선자는 머리에 화관을 쓰고 신전들을 차례차례 찾았는데 수많은 청년들이 뒤따르며 그를 칭송하고 찬양했으며 여인들도 뒤따라가며 그의 탁월함을 노래로 축복했다. 친척들과 친구들은 저마다 그를 위해 그가 지나가는 길목에 음식을 차려놓고 이 이상은 그대의 명예를 높이고자 도시가 차린 것이라고 말했다. 당선자는 한 바퀴 돌고 나서 자기의 공동 식탁으로 간다. 그곳에서의 일정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나 당선자에게는 1인분의 몫이 더 주어진다.
그러면 그는 잘 받아둔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나면 그는 공동 식당 문간에 모여있던 친척 여인 중에서 가장 존경하는 여인에게로 가서 간직해 두었던 몫을 주며 상으로 받은 것을 탁월함의 상으로 그녀에게 주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면 그녀는 나머지 여인의 축하를 받으며 그들에게 둘러싸인 채 집으로 간다. 28. 어떤 이들은 위크로고스의 법이 용기를 증진하는 데 효과적이지만 정의를 증진하기에는 결함이 있다고 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처럼 스파르타인들의 크립테이아라는 이른바 아멘 감찰이 위크로고스가 도입한 제도 중 하나라면 플라톤이 위크로고스와 그의 정체에 관해 그린 그런 의견을 가질 만도 하다. 29. 위크로고스의 중요한 제도들이 라케다이몬인들의 관습에 뿌리를 내리고 그의 정체가 충분히 성장해 자력으로 지탱하고 유지될 수 있게 되었다. 플라톤에 따르면 신은 우주가 탄생의 최초의 운동을 하는 것을 보고는 마음이 흐뭇했다고 하는데 위크로고스도 자신의 입법이 작동하며 시행되자 그 아름다움과 위대함에 만족을 느꼈다. 그는 모든 백성을 민회에 소집해 놓고 이미 취해진 조치로도 국가의 번영을 증진하기에 충분했지만 아직도 가장 중차대한 일이 남아있다며 그것은 델포이의 신에게 물어보기 전에는 공표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니 자기가 델포이에서 돌아올 때까지 기존의 법을 준수하되 변경하지 말라고 했다. 그곳에서 돌아오면 신이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모두 이에 찬동하며 그에게 길을 떠나라고 했다. 위크로고스는 2명의 왕과 원로원 의원들과 이어서 나머지 시민들로부터 그가 돌아올 때까지 기존의 정체를 유지하고 지키겠다는 맹세를 받은 다음 델포이로 갔다. 신탁소에 도착하자 그는 신에게 제물을 바치고 자기가 제정한 법이 과연 국가의 번영과 탁월함을 증진하기에 충분할 만큼 훌륭하냐고 물었다. 위크로고스가 제정한 법이 훌륭하여 국가가 그의 정체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더없이 추앙받게 될 것이라고 신이 대답했다. 위크로고스는 이 신탁을 받아 적어 스파르타에 보냈다. 한편 그는 신에게 다시 제물을 바치고는 친구들과 아들과 작별했다. 그는 동포 시민들을 영원히 맹세에서 풀어주지 않고 바로 그 자리에서 자살하기로 결심했던 것이다. 그는 사는 것이 아직은 짐스럽지 않고 죽는 것도 두렵지 않은 나이였으며 친지들도 충분히 행복을 누리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는 곡기를 끊고 죽었다. 정치가는 죽으면서도 국가에 봉사해야 하는 만큼 정치가의 인생 종말은 무익한 것이 아니라 덕행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그는 더없이 훌륭한 일을 성취한 만큼 자신에게는 죽음이 행복의 진정한 완성이 되고 시민에게는 자신의 죽음을 통해 자신이 생전에 베푼 모든 축복의 수호자가 되고자 했다. 그들은 그가 돌아올 때까지 그의 정체를 준수하겠다고 맹세했기 때문이다. 그의 기대는 어긋나지 않았다. 그의 도시는 500년 동안 위크로고스의 법을 준수하면서 질서와 명성에 힘입어 헬라스에서는 오랫동안 1등 국가였기 때문이다. 그 500년 동안 14명의 왕이 그의 뒤를 이었으나 아르키다모스의 아들 아기스에 이를 때까지는 그들 중 어느 누구도 그의 법에 손을 대지 않았다. 감독관 제도는 정체를 약화시키기보다는 오히려 강화시키는 역할을 했는데 백성 편을 드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귀족 계급의 힘을 더 강화시켰기 때문이다. 30. 아기스 왕의 재위 기간에 처음으로 금화와 은화가 스파르타로 흘러들어왔고 그것과 더불어 탐욕과 부에 대한 열망이 엄습했다. 그것은 위산드로스 탓이었다. 위산드로스는 돈에 부패하지 않았지만 위크로고스의 법을 어기고 전쟁에서 금과 은을 가지고 돌아옴으로써 나라를 부에 대한 사랑으로 채웠다.
리크루고스의 법이 건재할 때 스파르타는 정체를 갖고 있었다기보다 금욕적인 현인의 삶을 살았다. 시인들이 전하는 말에 따르면 헤라클레스는 몽둥이를 들고 사자 가죽을 걸치고 세상을 돌아다니며 폭군들을 응징한다고 했다. 이처럼 스파르타도 사절단의 지휘봉과 외투만으로 주민이 흔쾌히 동의하는 가운데 헬라스를 통치하며 여러 나라에서 불법적인 권력 집단을 해체하고 독재를 전복하고 전쟁을 중재하고 당파 싸움을 종식시켰는데 때로는 방패 하나 움직이지 않고 사절 한 명만으로 그렇게 했다. 마치 우두머리가 나타나면 벌떼가 그 주위로 질서 있게 몰려들듯이 그 사절의 명령에 모두들 복종했기 때문이다. 스파르타는 그만큼 질서와 정의가 넘쳐났던 것이다. 30일 리크루고스의 관심사는 자신의 도시가 다른 많은 도시를 지배하게 하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는 한 도시 전체의 행복도 한 개인의 행복과 마찬가지로 탁월함과 내부 화합에 달려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의 조치와 제도의 목적은 자신의 백성이 자유롭고 자족적이고 절제를 지키되 가능한 한 오래 그런 상태로 머물게 하는 것이었다. 정치에 관한 그의 구상은 플라톤, 디오게네스, 제논과 이 주제에 관한 논문으로 인정받은 모든 사람들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그들은 글과 말만 후세에 남겼을 뿐이다. 리크루고스는 글과 말을 남기지 않았지만 어느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정체를 탄생시켰다. 그는 현인이면 갖추어야 한다는 자질은 이론에서나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자들에게 한 도시 전체가 지혜에 대한 사랑에 전념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니 헬라스 정치가들 중에 그가 가장 유명한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리크루고스가 라케다이몬의 사당을 갖고 있고 그에게는 해마다 신에게처럼 제물이 바쳐지는 만큼 그곳에서 최고의 명예를 누리는 것은 사실이지만 마땅히 누려야 할 만큼의 명예를 누리지는 못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리크루고스의 유해가 고향으로 옮겨졌을 때 그의 무덤에 벼락이 떨어졌는데 이는 죽어서 마케도니아의 아레투사에 묻힌 에우리피데스를 제외하고는 그 뒤의 저명 인사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다. 리크루고스가 키르라에서 죽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아폴로 테미스는 그가 엘리스로 옮겨져 그곳에서 죽었다고 주장한다. 친구들과 친척들은 그를 기념하여 오랫동안 정기적인 모임을 가졌다. 자신들이 모이는 날을 일컬어 리크루고스의 날들이라고 했다. 이파르코스의 아들 아리스토크라테스에 따르면 리크루고스가 크레테에서 죽자 그곳 친구들이 시신을 화장하고 유골을 바다에 뿌렸는데 이는 그의 유해가 라케다이몬으로 돌아가게 되면 백성들이 그가 돌아왔으니 이제는 맹세에서 해방되었다는 핑계로 자신의 정체를 바꾸는 것을 방치하려는 것이었다고 한다.